언제부턴가 원룸을 옮겨다니며 글을 쓰게 되었지요. 방충망 위에 모눈 한 칸으로 에델바이스가 핀다는 산정을 바라보았지요. 내가 모르는 곳에 나를 두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꿈을 꾸었지요. 산정을 향해 불러본 내 이름. 그건 불면의 밤에 함께 해준 또 다른 당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살았지만 떠나지 않는 목소리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당신은 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디로 가든 내가 당신을 사랑할 차례라는 것을 압니다. 이제 당신이 자초한 불행으로 아파할 때 내가 당신 안에 있겠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디로 가든 방충망의 모든 한 칸으로 당신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숲속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낭독할 책은 어른들에게 들려주는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불행보다 먼저 일어나는 아침. 출판사 문학의 전당, 작가 이윤학님입니다.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행보다 먼저 일어나는 아침. 초승달이 설산 높이에서 눈보라에 찌그러지면서 헤매는 것. 내가 얼마만큼이라도 너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증거다. 창문보다 높은 골목길, 발자국이 뜸한 새벽녘, 설산 어딘가에 솜털 보송한 뇌가 있다기에 나는 아직도 붉은 칸 원고지에 소설을 쓰는 거다. 너와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 너와는 이루어지는 소설을 쓰는 거다. 곁에 있던 뇌가 내 안으로 들어와 이룰 수 없는 꿈을 같이 꾸는 거다. 시 에델바이스 전문. 노트북과 프린트한 원고들을 배낭에 집어넣었다. 3년 동안 쓰고 고친 장편 소설 원고와 정리가 끝난 시집, 산문집 원고였다. 대형 빌딩 유리창에 태양이 박치기를 해대는 해거름역이었다. 나는 들뜬 마음으로 지하철역을 향해 걷고 있었다. 몸통이 굵은 플라타너스 잎사귀들이 박수를 치는 것 같았다. 어서 집으로 가 배낭을 내려놓고 근처 단골 술집으로 가 샴페인을 터뜨리고 싶었다. 책이 나와 인쇄를 받으면 프린트기를 사고 싶었다. 이제는 일하는 학원까지 노트북이나 디스켓을 들고 가 프린트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집에서 그때그때 쓴 원고를 뽑아 읽고 싶었다. 남부터미널역 계단을 내려가는데 동료 시인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잃어버려 중고폰을 사러 가는 길이었다. 나는 국제전자센터를 향해 돌아섰다. 구입할 프린터기를 미리 점찍어 두기 위해서였다. 글을 쓰자마자 프린트를 해두면 잃어버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컴퓨터로 글을 쓰기 시작한 1993년부터 날려보는 원고가 제법 되었다. 시는 다시 쓰면 더 잘 쓸 수 있는데 산문은 그것으로 끝장이었다. 어느 날은 단번에 쓴 단편소설을 날려버리고 단편소설 쓰기를 그만두었다. 술을 한잔 하자는 동료 시인의 제안을 뿌리치고 지하철을 탄다. 우리는 같은 일을 해서 서로의 집까지 찾아다니며 술을 마시는 사이였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누구와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다. 언젠가 그와 새벽까지 술을 마신 아침이 떠올랐다. 우리는 도심의 한 로터리 중앙 잔디밭에서 잠들었다 깨어났다. 제법 이른 아침 시간이었는데 어지러운 머릿속을 차들이 뱅글뱅글 돌아 나갔다. 지하철 의자에 앉아 배낭을 끌어안고 있는데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께서 사주신 붉은 칸 원고지 500매 묶음들이 떠올랐다. 새벽까지 소설을 쓰다 잠든 날들이 그리웠다. 내 책상에는 에델바이스 액자가 놓여 있었다. 수학여행을 다녀온 그녀가 사준 선물이었다.
소설을 쓰고 있는데 하숙집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에델바이스 액자를 창문으로 밀어넣고 도망치듯 사라졌다. 나는 지금까지 그녀의 망설임을 헤아리지 못했다. 에델바이스 잎에 난 보송보송한 솜털을 무수히 헤아렸으면서 한 차례도 그녀의 입장에서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첫 시집이 나왔을 때였다. 사방팔방으로 수소문해 연락을 찾아내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나는 부산까지 내려가기로 했다. 아무래도 태종대 자살바위에서 그녀를 만나야 할 것 같았다. 그녀는 벌써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다. 하루에도 수십 번 환상을 만들고 깨기를 반복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았지만 내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약속은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등대 옆에서 소주 한 병을 나누어 마셨다. 그녀가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사인해간 첫 시집을 바닷속으로 밀어 넣었다.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렸다. 10년 넘게 연락이 안 되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당장 그리로 달려가겠다고 했다. 친구는 시흥역까지 마중 나와 있었다. 우리는 곧장 포장마차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어깨동무를 하고 친구의 단골 술집들을 돌아다녔다.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주고받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다. 친구는 막차가 떨어질까 좌불안석이었다. 역에 전화해 막차 시간을 알아낸 친구가 내 배낭을 챙겨 역까지 바래다 주었다. 비틀거리면서 손을 흔드느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지하철 의자는 푹 꺼져 있었다. 무릎에 올린 배낭의 무게가 편안한 잠을 방해했다. 그래서 선반에 배낭을 올리고 잠들었다. 나는 불빛이 몇 개 남은 거리를 걷고 있었다. 아무리 걸어도 제자리 걸음이었다. 또 꿈속에서 꿈을 꾸었다. 그런 꿈은 모두가 악몽이었다. 너무 오래 잔 것 같아 슬며시 눈을 떠보았다. 나는 어느새 지하철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깨를 만져보았지만 배낭이 걸려있지 않았다. 앞에는 낯선 풍경이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다. 멀리 의정부 북부역 간판이 붉게 걸려 있었다. 나는 지금 종점까지 지하철을 타고 온 거였다. 그리고 배낭은 선반에 올려둔 채 내린 거였다. 힘이 빠져 무릎이 꺾이는 줄 알았다. 나는 너무 멀리 와 버린 거였다. 가야 한다. 가야 한다. 잊으러 가야 한다. 를 주문처럼 외우면서 의정부 북부역을 향해 달렸다. 그대가 꺾어준 꽃 시들 때까지 들여다보았네. 그대가 남기고 간 시든 꽃 다시 필 때까지. 시 첫사랑 전문. 영무원에게 달려가 내가 타고 온 지하철의 행방을 물었다. 지하철은 벌써 차량 기지로 떠난 뒤였다. 영무원에게 자초지종을 말했다. 영무원은 여기가 종점이라 지하철에 남은 물건을 수거한다고 했다. 내가 잃어버린 배낭은 없으니 아침에 유실물 센터에 가서 찾아보라고 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핸드폰이 없어진 걸 알았다. 안경도 어디다 벗어놓고 왔는지 없었다. 지갑도 마찬가지였다. 하도 잃어버린 게 많아서 금방 포기하고 새로 장만하게 되었다. 하지만 원고는 달랐다. 한숨도 자지 못하고 유실물 센터에 전화를 걸고 직접 찾아다녔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벌어진 입에서 아픈 짐승의 신음이 새어나왔다. 배낭을 잃어버리기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배낭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불행이라도 감수할 자신이 있었다. 배낭을 가져간 사람에게 디스켓과 프린트한 원고는 쓸모가 없을 것이다. 제발 원고만은 돌려주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노트북 뒷면에 명함을 붙여놓았고 원고 첫 장에도 집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원고지에 쓰기 시작한 장편 소설의 초고와 프린트해서 고친 원고를 모두 불태운 게 화근이었다. 노트북과 디스켓에 원고를 저장하고 안심한 게 대형 참사를 불러온 원인이었다. 나는 공터에서 원고를 불태우면서 쾌감을 느꼈었다. 무엇보다 첫사랑 그녀에게 진 빚 얼마만큼이라도 갚을 수 있게 되어 기뻤다. 어느 달 밝은 밤이었다. 붉고 얇은 체크무늬 난방을 앞으로 바싹 점매 묶은 그녀와 나는 길보다 높은 기다란 화단 앞에 서 있었다. 우리들 키보다 커 보이는 백합이 피어 있었다. 나는 그녀를 마주할 때면 속을 알 수 없는 백합의 그 흰 침묵과 싸워야만 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기에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이 백합처럼 투명한 향기를 머금고 피어났다. 어제 뭐 했어요? 보고 싶었다는 말 대신 힘들게 뱉어낸 말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자책하면서 나는 그녀의 얼굴조차 마주보지 못했다. 별로 한 건 없어요. 하루가 늘 똑같은데요. 그녀의 대답이 나를 얼마나 절망스럽게 만들었는지. 나는 한순간 시든 백합처럼 또다시 입이 다물어졌다. 당신을 만난 후로 내 하루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걸 말하고 나면 내게 남아있는 그녀의 이미지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었다. 서로의 옆모습을 힐끗거리며 걷는 동안 나는 그 긴 터널 속에서 무엇이라도 그녀에게 말해야만 한다는 강박과 결국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관념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며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당신을 만나러 오는 길이 참 좋습니다. 내가 걷는 길은 모두 당신이고 그 길은 당신에게로만 통해 있어요. 그런 말을 얼마나 해주고 싶었는지, 눈을 마주하고 입 맞추고 싶었는지 그녀는 알지 못한다. 그녀가 알지 못했기에 나는 더욱 그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한참 동안 말없이 걷던 그녀가 그만 들어가겠다고 돌아섰을 때였다. 나는 갑자기 서러워졌다. 그녀가 원하는 말을, 그녀가 진정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원망스러워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시인이 될 거예요. 죽은 세포도 살려낼 수 있는 시를 쓸 거예요. 그 침묵 속에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도 알 수 없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내 모든 헌신이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제는 내 모든 시는 당신이고 짝사랑이고 당신은 나의 영원한 이미지라는 것을, 그보다 더한 세레나데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그녀만은 이해해 주기를 바랐다. 당신은 참 멀리 가려고 하시네요. 아주 짧은 찰나 그녀는 내 이마에 입을 맞추고 사라졌다. 찰나의 순간 나는 수많은 백합들이 입을 닫고 씨앗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보고 싶었다는 말을 못하듯 그녀 역시 기다렸다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나는 그날부터 소설을 쓰는 대신 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녀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밤에 야산으로 올라갔다. 그녀의 자취방이 보이는 풀밭에 자리 잡고 시를 읽었다. 합장한 쌍둥이 무덤 사이에 누워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우리도 다음에 쌍둥이 무덤에 묻히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었다. 그녀의 얼굴이 어렴풋해질 때마다 백합의 이미지를 떠올랐다. 나는 얼마나 멀리 왔는가, 멀리 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멀리 가든 결국 당신에게로 통하는 길이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을까. 시에게로 가는 문 앞에서 나는 번번이 백합 속에 파묻힌 수술들의 떨림을 그려보았다. 끝끝내 원고가 든 우편물은 나에게 도착하지 않았다. 잠을 자다 일어나 멍하니 앉아있는 날이 많았다.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았다.
희망의 끈을 잘라버려야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디 갔다 왔니? 새벽부터 봄을 재촉하는 보슬비가 내렸다. 아래층 주인집 개는 뜰에 묵혀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짖었다. 주인집 개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주인집 남자를 닮았다. 그만해라. 제발 그만 좀 해. 빗자루를 들고 때리는 신용을 하면 허연 이빨을 드러내놓고 으링거렸다. 덩치는 작아도 깡 하나로 버팅겼다. 주인집 개는 목련나무에 메어져 있었다. 개가 짖을 때마다 목련나무가 흔들렸다. 목련꽃 봉오리들이 사람 발자국 소리를 따라 흔들렸다. 개는 피지 않는 목련꽃 봉오리를 재촉하고 있었다. 개는 주인 남자를 닮아 목련나무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꽃봉오리를 펼 때까지 가만두지 않을 거야. 1년째 키우던 개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개 도둑이 2층까지 올라와 데려갔을 확률은 희박했다. 누가 2층까지 올라와 발바리를 데려갔을 리는 없었다. 촐싹거리고 아무데나 실내를 해서 밖에 묶어놓고 키웠는데 아침에 밥을 들고 나가보니 없었다. 꼬리를 치면서 별의별 수를 다 할 놈인데 보이지 않았다. 2층 구석구석을 찾아봐도 없었다. 1층에 내려가서 찾아봐도 허탕이었다. 찡얼거리다 목줄이 빠져 1층으로 떨어진 것이 확실했다. 아무리 살이 찐 몸이라 해도 1층과 2층의 거리는 좋기 3-4미터는 되었다. 떨어졌다면 무사할 리 없었다. 발바리의 흔적은 골목길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귀신에 홀린 기분으로 집 주위를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 텔레비전 안테나 쇠막대기에 메어 놓아 누가 올라오기라도 하는 날엔 텔레비전 화면이나 흐트러 놓던 발바리였다. 하루 종일 발바리를 구박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해줄 것을. 가끔 목욕이라도 시켜주고 머리라도 쓰다듬어 줄 것을. 배를 긁어주면 가만히 누워 눈을 감고 있던 발바리 모습이 어른거렸다. 나는 한편으로 잘된 일이라고 체념하고 말았다. 어디 가서 살아있다면 다행이고 잘못됐어도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었다. 나에게 천대를 받느니 차라리 어느 집에 들어가서 제때 주는 밥 먹고 한대짬을 자지 않으면 바랄 게 없었다. 나는 불쌍하게 아양 떨지 않아도 예쁘게 봐주는 새 주인 만나 호강하기를 바랐다. 나는 발바리가 벗어놓고 간 목줄을 바라보았다. 비 오는 날이면 낑낑거리던 발바리 생각을 했다. 아침이면 습관에 따라 발바리 먹이를 데웠다. 빨랫줄에 빨래를 넣을 때, 빨래를 걷을 때 발바리가 없어졌다는 걸 확인했다. 기껏해야 2계절을 함께한 것뿐인데 발바리의 얼굴이 눈에 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발바리가 없어 마음 놓고 외박할 수 있었다. 밥을 챙겨 먹여야 하는 부담이 있어 아침에는 어떻게든 집에 들어가야 했다. 카페에서 쓰러져 자거나 친구 집에서 자거나 여관잠을 잔 다음 날에도 발바리가 없음에 안도했다. 나는 차츰 발바리의 존재를 잊어갔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대신 그날 편한 대로 숙식을 해결했다. 썰렁한 집에 돌아가 봤자 불 꺼진 방들이 나를 맞이했다. 누가 불을 켜고 나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다. 보일러를 틀고 쭈글쭈글 늘어지는 장판에 앉아 떠드는 시간이 두려웠다. 나는 그 20-30분 동안을 못 견뎠다. 몸서리 쳐지는 시간이었다. 나는 날마다 자정을 넘겨 카페에서 풀려났다. 그 다음 시간은 내 세상이었다. 나는 카페를 닫을 때까지 기다려준 동료들과 어울려 해장국집을 전전했다. 카페를 지키는 시간은 기나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지루했다. 나는 교도소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교도관이었다. 다시 들어가야 하는 걸 잊기 위해 새벽까지 헤매고 다녔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날에는 차를 몰고 졸음이 쏟아질 때까지 갔다. 히터를 틀어놓고 눈을 붙였다.
제대로 쉰 하루가 없는 날이었다. 문을 닫아 걸고 놀아버려도 세상이 망한다거나 누가 죽어 없어진다거나 하지는 않았다. 나는 눈을 뜨자마자 시간부터 확인했다. 12시가 되기 전에 카페 문을 열어야 했다. 그건 나와의 약속이었다. 나 스스로 건 자기 최면이었다. 늦어도 12시까지는 카페 문을 열고 불을 켜고 난로를 피우고 밀린 설거지를 하고 술을 시키고 없는 재료를 시켜야 했다. 12시간 동안 카페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음악이 듣기 싫어 휴지를 말아 귀를 막았다. 나는 최소한 3, 4일 간격으로는 집에 들어가 세탁기를 돌렸다. 보일러가 터질 듯한 추운 날에는 집에 들어가 보일러를 틀었다. 때탄 의자볼을 벗겨 빨아 널었다. 에드벌룬을 띄우고 수직으로 분양 광고 현수막을 내건 태양 빌라는 몇 달째 분양되지 않았다. 나는 달빛을 통해 태양 빌라를 보았다. 거긴 열이 남아돌아 보일러는 필요 없을 것 같았다. 짧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에어컨을 틀어놓고 폭염에 대해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았다. 일상으로 돌아온 나는 아주 조망만해져서 부럽지 않은 것이 없었다. 누구를 보아도 어떤 얘기를 들어도 부러울 것 없었다. 발바리가 사라지고 2주째 되는 일요일 아침이었다. 나는 붉은 매직으로 금일 휴업이라는 A4 용지와 스카치 테이프를 들고 전셋집 계단을 내려갔다. 카페 문 앞에 붙이고 어디론가 떠나 적당한 곳에 차를 세우고 물소리나 듣고 올 작정이었다. 나는 골목길에 세워둔 차에게로 갔다. 세차를 받아보지 못한 차는 먼지가 엉겨붙어 가관이었다. 먼지 코팅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다. 와이퍼가 닦아준 앞 유리를 통해서만 차 안을 볼 수 있었다. 나는 트렁크를 열고 말라 비틀어진 걸레를 꺼냈다. 누가 보면 버렸던 차 아쉬워서 주워가는 줄 알겠다. 너도 주인 잘못 만나 때깔 한번 내보지 못하고 참 가련하구나. 나는 차 색상에 먼지색도 있었음 참 좋겠다고 생각했다. 누굴 태울 일 없으니 안은 더 엉망이었다. 엔진 오일을 교환하러 갈 때마다 카센터 사람들은 얼굴을 찌푸렸다. 제발 세차 좀 하고 다녀요 했다. 나만 좋으면 그만이지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세차를 해. 한 번 하기가 힘들지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한 번은 100번, 1000번으로 통하는 지름길이라는 말도 있었다. 남들 다 하는 거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지. 나는 개나 소나 돼지가 되고 싶지 않거든. 나는 차 닦는 걸 그만뒀다. 한 번 했지만 자꾸 해달라고 성화를 부릴 것이다. 가려운 거 긁어주기 시작하면 여기 좀 저기 좀 하면서 자꾸 긁어달라고 덤빌 것이 분명했다. 나는 백밀러만을 닦고 걸레를 트렁크에 넣고 닫았다. 골목길에는 양도기에 쇠 파이프를 넣고 찍어낸 콘크리트 덩어리가 군데군데 서 있었다. 차를 세우는 문제로 새벽까지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어떤 놈이 여기에 차를 세웠느냐 소리부터 지르는 사람, 바퀴바람을 빼거나 옆을 긁어놓는 사람, 전화를 걸어 당장 차 빼라고 겁부터 주는 사람, 포기하고 다른 자리를 알아보는 사람 등 종류가 다양했다. 나는 시동을 걸어놓고 히터가 나올 때까지 밖에 서서 담배를 피웠다. 언제 어디서 다가왔는지 개 한 마리가 옆에부터 꼬리를 흔들었다. 어디에선가 보았다 싶은 얼굴이었다. 널 어디서 보았더라? 어디서 보았더라? 개는 바지에 등을 비비면서 뒹굴었다. 내가 널 어디서 보았나? 나는 퍼뜩 생각이 안 잡혀 한쪽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개는 살이 쪄서 털가죽이 터질 것만 같았다. 너 어지간히 먹는 거 밝히는 놈인가 보다. 털은 왜 그 모양이니? 벼룩이 서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었다. 원래 털은 먼지색인데 흰색 염색을 했던 모양이었다. 염색한 지 오래되어 속엔 먼지색이 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개는 바지자락에 등을 비비고 핥았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놈이었다. 나는 개의 코에 있는 점을 보고야 말았다. 그놈은 몇 주일 전에 사라졌던 발발이었다. 어안이
벙벙해졌다. 나는 몇 주일간 집을 나갔던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3, 4일이고 길어야 일주일이었다. 그래도 잊지 않고 찾아왔구나. 발바리의 부모는 아니었지만 눈물이 나왔다. 발바리를 안고 집으로 들어가 목욕을 시켰다. 아주 시커멓게 뗏물이 나왔다. 나보다는 네가 더 험한 데 살았구나. 어디서 무엇을 얻어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배가 터질 정도가 되니 겨우 집 생각이 났구나. 새끼를 낳아 달고 들어왔으면 나는 너를 모른 척 차를 타고 떠났을 것이다. 발바리는 드라이기로 물기를 말려주는데도 바들바들 떨었다. 나는 목욕시킨 발바리를 옆자리에 태웠다. 그리고 양수리를 향해 차를 물었다. 소리 나지 않는 물이나 실컷 보고 올 작정이었다. 너는 그동안 어디 있었니? 물어도 얼굴을 쳐다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발바리. 물어도 외면하고 딴짓을 하는 발바리를 옆자리에 태우고 물가에 가서 눈낚시나 할 작정이었다. 죽는 날까지 같이 살아야 한다면 2주일쯤 서로 애를 태우면 어떠랴. 2주일쯤 서로 잊고 있으면 또 어떠랴. 발바리는 끝내 집을 잊지 않았고 집을 지키는 나를 잊지 않았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 돌아갈 집은 있지만 어디 갔다 왔니? 물어줄 사람이 없는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 어디 갔다 왔니? 그 대답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 너 어떻게 살았니? 그 대답을 듣기 위해 우리들 생이 너무나 짧다. 키다리. 우리 동네에는 키다리 아저씨가 한 분 계셨다. 그의 키가 돋보인 데는 지붕들이 낮은 것도 한몫 거들었다. 아저씨의 키는 지붕 위로 걸쳐진 사다리보다도 길었다. 물론 아저씨의 키가 2미터가 넘었다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 내가 본 사람들 중에서 그보다 키가 큰 사람은 없었다. 그의 키는 웬만한 사람의 2배는 될 듯 싶었다. 아저씨의 키는 깡마른 체구 때문에 과장되어 보이지 않았나 싶다. 하여튼 아저씨의 키는 최고였다. 손을 뻗으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였다. 아저씨 집엔 감나무 가지를 꺾는 바지랑 떼가 없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었다. 감나무 가지에 손을 뻗으면 못달감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아저씨 집 또한 지붕과 천장이 낮았다. 그는 특이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기억력은 타고난 것인지 후천적인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의 이름 또한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린이나 애들 할 것 없이 키다리 또는 키다리 아저씨라고만 불렀다. 그는 자신의 별명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관대한 편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그의 별명을 마음대로 불렀다. 하물며 아이들이 키다라 키다라 어디 가니? 라고 해도 그는 못 들은 척 지나가곤 했다. 그는 길을 걸을 때 땅을 보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는 허리까지 오는 참나무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 지팡이의 손잡이 부분은 닳고 닳아 오랜 세월 사포로 문지르고 기름을 먹은 것처럼 보였다. 그의 기억력은 날마다 동네 사람들을 감탄시킬 만큼 놀라웠다. 특히 오늘이 동네 누구의 생일이라든가 어제가 누구네 제사였다든가 빠짐없이 기억했다. 그의 그리 크지도 않은 머리는 수십 건의 공책으로도 다 기록되지 못할 잡다한 사건까지 기억해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치부책이기도 했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만큼의 돈을 꿔갔다든지 이자는 얼마를 주기로 했다든지 하는 것까지 총망라해서 기억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런 걸 일일이 말하고 다닌 것은 아니었다. 그의 머리는 기억의 거대한 창고였지만 입이 싸서 아무 데서나 나불거리고 다니지는 않았다. 말하는 즉시 기억하고 있었던 것을 잊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듯이 그는 과묵했다. 간혹 동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붙는 일이 있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아가서 판결을 받았다. 그는 기억력뿐만 아니라 잘잘못을 가려줄 수 있는 판단력과 조리 있는 언변을 갖추고 있었다. 그의 판결에 따라 사람들 사이의 시비는 마감되었다.
그는 아침이면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더러는 아침나절에 집에서 나와 저녁 때가 돼서 돌아가는 날도 있었다. 생일집, 제사 지낸 집, 혼인집 등을 돌다 보면 그리 되는 날도 있었다. 그의 기억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 이유 하나는 그 많은 자질구레한 일을 양력과 음력으로 따로따로 기억한다는 것이었다. 평범한 사람 같으면 부모의 형제의 생일이나 제사, 무슨 기념일 따위도 일일이 달력에 체크해 놔야 잊지 않을 텐데 말이다. 어찌 하다 보면 자신이 태어난 날도 잊고 넘어가기 일쑤인데 말이다. 그의 기억력의 범위는 우리 동네를 벗어나 옆 동네, 심지어 몇 내를 총망라했다. 우리 동네나 옆 동네에 아침 먹을 만한 집이 없는 날이면 그는 걸어서 먼 곳까지 원정을 떠나곤 했다. 그는 하체가 상체보다 훨씬 길어서 보폭 또한 보통 사람의 배는 될 듯 싶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도 바쁠 것이 없었다. 그가 찾아간 곳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생일집, 제사 지낸 집, 혼인집이었다. 그는 기억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었다. 논이나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뚝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워 물고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의 안부를 전해주기도 했다. 아무튼 그는 우리 동네를 대표하는 이장은 아니었지만 우리 동네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민간 요절 사절 같은 존재였다. 오래 피어있는 꽃. 아파트 단지를 돌다 오래 피어있는 장미꽃을 보았다. 혹시 하는 마음에 향기를 맡아보았다. 흉하게 꽃잎이 떨어져 나간 장미꽃 무리. 내가 원한 것은 향기가 아니었다. 설렘도 없이 견디는 자의 모습이었다. 그 자체로도 지독히 붉고 아름다웠다. 이가 횡하니 빠진 사람의 모습이었다. 코를 벌렁거린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어쩔 수 없이, 하염없이 노지의 장미꽃은 어떤 의미가 아니었다. 식탁 위에 올려진 플라스틱 화분에서 소국의 봉오리들이 벌어진다. 나는 소국의 뿌리가 보고 싶었다. 자잘한 봉오리들이 더디게 벌어진다. 불투명한 화분 속을 보고 싶다. 소국의 봉오리들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누가 말라 비틀어진 화분을 집안에 모셔놓고 기다릴까? 좁은 화문을 파먹는 소국의 뿌리들이 머릿속을 점령한다. 어딘가에 옮겨 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어떤 경로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를 소국 화분.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다. 누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들어 올릴 수 있을까? 바꿔놓을 수 있을까? 세 줄기 떼에서 벌어지는 봉오리들을 들어 올린다. 화분 속을 꽉 채웠을 뿌리들을 들어 올린다.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다. 6권의 시집과 새로 낼 시집 원고를 뒤적거린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어떻게 숨 쉴 수 있었을까? 나는 육지 한가운데서 염전의 소금을 꿈꾸었다. 완전한 소금 덩어리가 되는 육체를 꿈꾸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은 모두 폐허했다. 내가 사랑한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었다. 걸어온 길이 보이지 않는다. 걸어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 영국의 어느 섬에는 술을 먹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술이 뭔지 모르고 대대로 살아온 그들의 생이 그저 궁금하다. 네, 거저받은 오늘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